오늘은 역사 속에서 시대를 바꾼 스파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어명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특수부대가 존재하였으니 역사 속에서 잊혀진 비밀 첩보부대, 일제강점기 시대 이 사건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빨리 광복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죠. 일제에 붙은 스파이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역사를 바꾼 스파이. 안녕하세요. 신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패권 쟁탈 시기, 바둑 하나로 백제 계로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고구려를 승리로 이끈 스파이, 바로 도림 스님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뜻을 세우자 백제와 신라는 위협을 느끼고 낮에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맞서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제는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고구려 북쪽, 북위 쪽과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리하여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북위에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위는 이미 고구려 장수왕 때 좋은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백제의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이를 기회로 삼고 백제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전에 미리 백제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도림이라는 승려를 백제에 보내게 됩니다. 이 도림은 장수왕을 찾아와 스스로 첩자가 되겠다고 요청을 하게 되죠. 스님이라면 누구에게나 의심을 받지 않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도림은 애국심이 높고 신중한 사람이어서 첩자로는 제격이었습니다. 도림은 고구려에서 죄를 지어 쫓기는 것처럼 꾸며 백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림은 장기와 바둑을 매우 좋아하던 백제 계로왕을 찾아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배워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 왕에게 바둑의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접근을 했죠. 실제 계로왕이 바둑을 두니 도림은 아주 뛰어난 실력자였습니다. 계로왕은 도림을 귀한 손님으로 대우해주며 무척 신뢰하게 됩니다. 계로왕이 신임을 얻었다고 생각한 도림은 건의를 하게 됩니다. 백제는 사방이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이웃 나라들이 쉽게 공격할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백제를 섬기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성곽과 궁궐이 수리할 데가 많고 볼품이 없으니 성곽과 궁전을 다시 지어 백제가 번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나라에서도 백제를 두려워하고 받들고자 할 것입니다. 계로왕은 도림의 말에 옳거니 네 말이 맞다. 수많은 백성을 동원해 큰 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성을 다시 쌓고 화려한 궁과 누각을 지었고 강을 따라 길고 커다란 둑을 쌓게 됐죠. 이로 인해 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치게 되고 백성들도 가난해지게 됩니다. 또한 왕족 중심의 정치에 귀족들의 불만은 쌓여만 간 것이죠. 결국 도림의 한마디에 백제 전체가 위태위태해진 것입니다. 도림은 기회를 틈타 고구려에 돌아가 이러한 상황을 장수왕에게 보고하게 되죠. 장수왕은 군대 약 3만여 명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백제의 수도인 한성은 결국 함락되었고 백제의 왕 계로왕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결국 고구려는 삼국시대 가장 중요한 거점이자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어명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특수부대가 존재하였으니 역사 속에서 잊혀진 비밀 첩보부대, 바로 채타민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 북방 영토로 확정짓는 과정에서 여진족과 극심한 마찰을 빚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해 북쪽의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게 되죠. 이 압록강 부근에서 여진족은 세력을 늘리며 수시로 국경을 넘어와 약탈하고 사람들을 납치해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이 지켜야 할 곳은 넓었고 병사 수는 적었기 때문에 여진족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즉, 여진족의 동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이 몸소 알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의 채타민을 파견하게 되죠. 이들의 역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경선 근처에서 여진족이 쳐들어올지 아닐지 그의 동태를 살피는 것. 두 번째, 여진족의 본거지로 깊숙하게 침입하여 여진족의 상황을 정탐하는 것. 채타민은 조선의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여진족의 본거지인 파저강 일대까지 진출해 동태를 살폈죠. 1433년 압록강 건너 산속에 20여 명의 채타민이 모였는데 이 중 3명이 음식과 술을 들고 마을로 내려가 여진족에게
비록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 땅에 터를 잡았으니 임금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어명과 함께 친히 내려준 선물이 있다며 음식과 술을 주게 됩니다. 이에 여진족은 경계를 풀고 술판을 벌이게 되었죠. 여진족이 술에 취하자 채타민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인원과 무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처에 잠복해 있던 나머지 채타민들도 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확인하고 표시를 해두었죠. 마을을 벗어난 채타민들은 잠복해 있던 군인들과 합류해 조선으로 돌아가 왕에게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이 보고에 따라 조선군은 일정을 변경해 여진족을 공격했고 결국 토벌에 성공하게 됩니다. 채타민은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임무를 맡았지만 굉장히 비밀스럽게 움직였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타민의 활약으로 조선이 여진족의 침략을 막고 국경선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가볼까요?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의 활동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밀정들이 존재했습니다. 1920년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가 한 번에 뒤바뀔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빨리 광복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밀정, 일제에 붙은 스파이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름하여 간도 15만 원 사건이죠.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에 조선은행 함경도 회령지점 직원이 전홍섭에게서 하나의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일본이 철도부설 자금 약 15만 원을 회령지점에서 북간도 용정 지점으로 이송한다라는 정보였죠. 그 당시 소총 한 자루와 탄환 100발이 30원 정도 하던 때였고요. 기관총 한 문이 보통 200원 정도 하던 때였습니다. 즉 15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대첩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북로군정서군과 같은 부대 9개를 무장시킬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북한도 비밀결사 조직인 철혈광복단은 이 정보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1920년 1월 4일 윤준희, 최봉설, 임국정 등 철혈광복단원은 현금 수송대를 기다렸다가 이를 습격, 총 15만 원의 거금을 탈취한 거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거사에 성공한 이후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신안촌으로 넘어가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무기를 구입하자. 두 번째, 연해주 동부 산간 지역 수청의 사관학교를 건립하자. 세 번째, 신안촌 내부에 신문 발간과 도서 출판을 위한 사무소 건물을 구매하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무기 구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임국정이었는데요. 임국정은 러시아어를 잘 아는 어민석을 찾아가 무기 구입 문제를 의논하였습니다. 어민섭의 중개로 블라디보스토크 요새 사령부 무기고 책임자인 몰린 대위한테 부탁해서 소총 1,000자루, 탄약 100상자, 기관총 10문을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1월 31일 밤 약속된 무기를 실어 수송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계약금까지 건넸었죠. 하지만 하루 전인 1월 30일 밤 일본군 헌병대 1개 소대 병력과 러시아 경찰관 2명이 이들의 숙소를 급습하게 됩니다. 이때 담장을 넘어 겨우 탈출한 최봉설을 제외한 나머지 대원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금 약 13만 원도 일본이 다 회수해 갔죠. 이들의 근거지가 발각된 이유, 바로 밀정의 밀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밀정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최재형의 조카이자 안중근의 의형제로 알려진 어민섭이었습니다. 어민섭은 누구인가? 그는 안중근의 가장 친한 동지로 안중근과 함께 연해주 의병 중심의 단체인 동의회 소속으로 1908년 여름 국내 진공작전 때에는 최선봉에 서서 두만강을 건너 진격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들 자치기관인 권업회 그 간부로 활동할 정도로 당시 신임을 받는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이랬던 어민섭은 과연 언제부터 밀정 활동을 했을까요? 일본 총영사관의 기밀 문서를 보면 어민섭은 재작년 11월경 본 영사관에 출두하여 첩보자로서 고용해달라고 청원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1908년 국내 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일본에 직접 찾아가 첩보자로 고용해달라고 본인이 요청한 것이었죠. 당시 밀정이 되면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대가, 즉 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용정 총사령관은 밀정에게 하루 1원 50전씩 지불했고 1개월치는 45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시기 회령경찰서 순사 나가모토가 받은 월급은 30원이었죠. 월 수입이 오히려 경찰관보다 더 많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민섭은 거물이었고 공로를 여러 번 세웠기 때문에 수령액이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죠. 안타깝게도 간도 15만 원 사건은 밀정 때문에 실패한 일로 돌아가 버렸지만 세계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스파이, 밀정 때문에 성공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최대 규모의 작전으로 알려진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 약 15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 전격적으로 상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면 해안 지역을 방어하던 독일군의 병력은 1만여 명에 불과했었죠. 이들은 상륙 지점과는 거리가 먼 프랑스 파드칼레와 노르웨이 해안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에도 이곳을 지원해주기 위해 이동하기는커녕 오지도 않을 다른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바로 상륙작전 이틀 뒤에 도착한 이 전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다른 지역으로 상륙하기 위한 기만작전이며 연합군이 조만간 파드칼레로 상륙할 것이 확실하다. 이 전문을 믿은 독일 수뇌부들이 파드칼레와 노르웨이 해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첩보는 과연 누가 보낸 것일까요? 바로 영국과 독일의 이중 스파이로 활약했던 푸열이라는 사람입니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영국의 정보기관 MI5는 영국 내 활동하는 독일 스파이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색출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영국은 많은 독일의 스파이들을 색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이 색출해낸 스파이를 감금시키거나 처형하지 않고 이들을 포섭해 이중 스파이로 활동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된 것이 바로 더블 크로스 작전이었죠. 포섭된 이중 간첩들은 거짓과 사실을 교묘히 섞어 잘못된 정보를 독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영국의 이중 스파이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후안 푸열 가르시아입니다. 스페인 태생인 후안 푸열 가르시아는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때 아돌프 히틀러를 인간성을 파괴하는 악마라고 부르며 파시즘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드리드의 영국 대사관에 가서 나를 스파이로 채용해주면 나치 독일에 대한 첩보 활동을 제공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죠. 하지만 대사관 측에서는 비웃으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네가 어떻게? 이에 푸열은 독일 스파이 신분으로 영국에 접근하기 위해 독일 나치에게 협력을 약속하게 됩니다. 독일은 푸열에게 공작금과 암호명, 스파이 장비 일체를 지원하며 공식 스파이로 채용했죠.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영국에 가서 영국의 정보를 보내와라 라고 하지만 푸열은 영국에 가지 않고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도서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국 지도, 관광 안내, 책자, 잡지 등을 보며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해 이 영국에 대한 첩보를 적어서 독일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자 독일은 영국의 세부 지형과 동향이 낱낱이 보고된 푸열의 보고서를 믿게 됩니다. 최고인데? 라고 하면서 독일은 푸열에게 공작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원을 보내주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푸열은 항상 영국 측 스파이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의 정보기관 MI5에 접근하여 암호명 가르보라는 비밀 코드를 받고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틀 뒤인 1944년 6월 8일 첩보를 보낸 것이 바로 푸열이었습니다. 푸열의 이중 간첩 활동을 통해 결국 독일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었고 전세는 급속히 뒤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 히틀러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결국 자결을 하게 되고 독일은 항복하게 됩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 역사를 바꾼 스파이들을 살펴봤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거기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그 역사의 참 재미를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곳, 서대문 형무소죠. 대한독립투쟁의 성지인 이곳, 독방에서 똑똑딱딱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의 정체는 바로 독방에 갇힌 우리 독립투사들이 벽을 치며 내는 소리였죠. 일본의 눈과 귀를 피해 이상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비밀 암호였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우리 민족의 목숨을 건 암호 대작전. 지금부터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귀를 대고 벽을 두드리는 모습을 한 밀랍 인형을 볼 수 있습니다. 밀랍 인형의 주인공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진혼 김정년 선생님이죠. 이들의 이 행동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감옥 안에서도 일본의 눈을 피해 대화를 나누려고 암호를 주고받은 것이죠. 이를 타벽, 벽을 치고 통보, 알렸다, 타벽 통보법이라고 부릅니다. 형무소 안에서는 수감자들끼리 대화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벽이나 나무 바닥을 두드려 수감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했던 비밀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주먹으로 두드리고 손바닥, 손가락 정도에 따라 소리의 크기와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한 것이죠. 타벽 통보법은 벽을 두드리는 숫자와 세기에 따라 자음과 모음을 구분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자음은 얇게 딱 하고 두드리는데 한 번이면 기역, 두 번이면 니은, 세 번이면 디귿 이런 식으로 자음을 배열해 나갑니다. 모음은 두껍게 똑 하고 두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번은 아, 두 번은 야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벽 통보법이 들킬 뻔한 큰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도산 안창원 선생님은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직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을 당하게 됩니다. 안창호는 7호실로 잡혀 들어갔는데 바로 옆 6호실에는 김정년, 5호실에는 여웅형, 8호실에는 오동진 등 정말 대단한 독립운동가들이 다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 타벽 통보법은 옆방 수감자가 가르쳐줘야 했는데요. 적발되면 끔찍한 고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방과 감방 사이에 소통이 끊기면 소식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감자들이 이 타벽 통보법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김정년은 주로 해외에서 활동해 암호법을 잘 모르는 안창호에게 암호를 가르쳐주게 되는데요. 독방 안에 있는 똥통을 벽에다가 옮겨놓고 그 위에 올라가 7번 방에 있는 안창호에게 신호를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후들거리면서 떨어져 버린 것이었죠. 순찰 중이었던 간수가 6호실에서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감식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때 사실이 발각되면 김정년은 물론 배우고 있었던 안창호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때 김정년은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순간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손으로 똥을 확 퍼서 뿌리며 똥물을 뒤집어 쓴 것이죠.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고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취조관이나 의사에게 마구 달려들어 물어뜯고 고함치고 간수들이 김정년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때렸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결국 미친 사람이라는 판정을 얻게 됩니다. 안창원 선생님은 당시 나이가 55이었습니다. 38살의 김정년 본인 혼자 고통을 당하고 온 것으로 끝났던 것이죠. 미친 사람 판정을 받자 나는 도산 선생님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구타를 당했지만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도산 선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아냈다라는 것이죠. 독립운동가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사용했는데요. 이 한글을 암호로 사용했던 건 조선시대 때부터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성종실록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즉 총통 등록을 업문으로 바꾸자라는 거죠. 그리하여 이 총통 등록이 다른 곳에 유출이 되었을 때에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지? 해독할 수 없게 만들자라는 뜻이었죠. 이게 바로 훈민정음, 즉 한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역시 암호를 빼놓을 수 없죠. 임진왜란 때 일본군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한글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편지를 보고 가토 기요마사와 중국이 밀약하여 거사하려고 하는 상황을 비로소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중원의 주사가 거제 등지에서 수로를 살피니 오래지 않아 큰 거사가 있을 것이다. 이 일이 다른 외인의 귀에 전파될까 우려되기 때문에 언서로 답한 것이다. 한글 자체가 이제 암호로서 정보를 숨기는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녀들 역시 한글을 암호로 사용해 비밀리에 이야기를 주고받았었죠. 궁녀들은 궁중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는 엄격한 궁중 법도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궁녀들은 그들 나름의 암호를 사용해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모음은 그냥 쓰고 자음은 숫자로 바꿔서 표기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숫자 한자로 8, 모음 2, 한자로 2, 모음 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쓴 것 뜻이 무엇이냐? 이내시 추상궁과 밀회. 내시와 상궁이 밀회한다라고 이제 수다로 풀고 싶어서 한글을 통해 숫자로 바꿔 암호화한 것입니다. 단순한 암호였지만 답답한 궁중 생활의 하나의 활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글을 암호로 사용했던 방식은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져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끼쳤죠.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했던 암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치한 뒤에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궁녀들이 자음을 숫자로 표현한 것과 유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암호, 이것은 1919년 3월 중국 하얼빈역에서 발견된 문서 때문에 일본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가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하던 암호의 해독법이 담긴 암호부였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방위가 아라비아 숫자나 점, 선, 원 등 기호로 연결되어 있죠.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에 의해 발각될 때마다 좀 더 복잡하게 암호 체계를 바꿔나가게 됩니다. 1945년 한국 광복군에서 활동하던 김우전 선생이 암호를 개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우전 선생은 일본군으로 강제 징병되어 중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일본군에서 탈출하여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국 광복군 제3지대에서 국내 진공작전을 미국 정보국이었던 OSS와 함께 준비하고 있었죠. 김우전 선생님이 만든 암호가 바로 WK 암호입니다. WK, 우전, 킴. 김우전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암호 이름을 붙인 것이었죠. 모든 글자를 네 자리로 바꾼 게 기본 원리로 자음은 11부터 24까지, 쌍자음은 25부터 29까지, 모음은 30부터 39까지, 복합모음은 40부터 49까지, 받침은 0011부터, 숫자와 알파벳도 0051부터 0136으로 변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매우 길게 나타나지만 무조건 네 자리로 끊어 읽으면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39, 0015, 1936, 0012, 1836, 7716. 자, 이게 도착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를 해석하자면 네 자리씩 끊어가지고 (7716이) 지금 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김준우, 지금 분주하다. 자주 사용하는 상용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숫자를 적용해서 일본을 교란시키는 이런 것까지 사용을 했었던 것이었죠.
암호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 자음과 모음의 배열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단어로 조합하는 방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음만 바꾸는 방식은 자음을 차례대로 배열을 하고 그 밑에 자음을 거꾸로 배치해서 대체한 방법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 캅, 통, 킵, 찹, 에.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대한독립 만세를 암호화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암호 체계가 서양에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인물 카이사르가 주로 사용했다 해가지고 카이사르 암호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일화에 따르면 카이사르가 암살되기 직전에 하나의 서신을 전달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 카이사르 암호법에 의해 가지고 문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일정한 숫자만큼 그 글자를 뒤로 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단어를 조합해낸 것이었죠. 바로 그 내용은 암살자를 조심해라. 그러나 카이사르는 그것을 무시한 채 회의에 참석했다가 결국 본인이 굉장히 신임하고 있었던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과 숫자로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은어를 통해 주고받는 방법도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30년 이회영 선생님이 사용하던 암호인데요.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 고국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는 했었는데 그 편지에는 새우젓, 골뱅이젓, 조개젓 등 온갖 젓갈을 잘 꾸려 보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고국에 있었던 음식이 그리웠던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이 젓갈의 종류는 아내가 고국에서 독립자금을 받기 위해 접촉해야 될 그 임무를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일제가 중국 경찰을 앞세워 숙소를 기습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빼앗아가자 이회영은 중국 텐진에 있는 중일합작은혜인 정실은호를 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시행하기 전 독립운동가 김지강이 이회영의 집에 와서 그의 아들인 이규창에게 닭다리를 잘 맡아 두었다가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 내어 죽어라 라고 말을 하고 떠나게 되죠. 얼마 후 정현섭 등이 와서 닭다리를 내어달라고 했고 이규창이 내어주었는데 그들은 닭다리를 들고 정실은호를 대낮에 유유히 털고 달아나게 됩니다. 닭다리는 바로 권총을 가리키는 은어였던 것이죠. 이 밖에도 이들이 사용한 은어는 다양했는데요. 밀정은 여우, 친일파는 모이를 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덤빈다 해서 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도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이 사용한 암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 어떻게든 미국의 암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요. 이때에 미국이 사용한 암호, 그것은 바로 나바호족 암호였습니다. 이 나바호족은 미국 남서부 지역에 거주해온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이었는데요. 이 나바호족 선교사의 아들 필립 존스턴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나바호 보호구역에서 지내게 됩니다. 나바호족 언어를 굉장히 잘 알고 친숙한 상태였죠. 그러던 중 존스턴은 신문을 읽다가 미국 원주민 인력을 사용하여 군사통신으로 활용하는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존스턴은 다음날 원주민을 활용한 암호를 생각해내 군에 건의하게 되죠. 하지만 미국군은 이미 이전에 비슷한 시도를 했으나 실패를 경험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존스턴은 나바호족 언어에 군사용어를 다른 단어로 지정해서 암호화하자라는 생각을 해내게 된 것이죠. 기관총은 급사총, 전함은 고래, 전투기는 벌새, 이런 식으로 군사 용어들을 다른 단어로 바꿔가지고 암호를 제작하게 됩니다. 결국 나바호족 말을 통해 암호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 나바호족들이 발탁이 돼서 암호통신병으로 태평양 전선에서 활동하며 과달카날 전투, 이오지마 전투 등 그 유명한 전투에 미국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군은 끝까지 이 새로운 암호를 해독하지 못했었죠. 지금까지 암호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의 마음, 애민정신,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자 해도 글자로 표현할 수 없어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그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언어로 사용된 한글. 그 한글 덕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입니다.